그 목차를 보면 미래 위험에 준비된 나라, 평화국가의 안보 대응, 의료 보건 경쟁력 뭐 이런 순서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위험에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 대충 웬만한 건 넘어가고요. 그 독일의 국가 위기 그 사례를 보면 뭐 무수히 많죠. 그 전쟁 두 번씩 치르고 그 베를린 장벽도 설치되고 늘 그 소련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았고요. 또 루프트한자 항공기 납치 사건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극복을 했고 유일하게 독일에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노드라든 베스팔렌 주에서 서부 지역에 대폭우가 쏟아졌는데 사망이 134명, 재산이 한 300억 주로 40조 원 손실을 났습니다. 이게 아주 독일로서는 뼈아픈 그런 그 위기 실패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3대 기관의 트리플 A 이 최상위 평가를 받은 나라가 세계에서 8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등 그 중에서 강대국은 독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한 단계씩 거의 낮은 상태고요. 한국은 2, 3단계, 독일보다 2, 3단계 낮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작품, 그다음에 선진 정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자유가 확보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갈구와 실천, 에 따라서 사회문화로 이게 정착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상시 위기 대응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가 하는 일, 주정부가 하는 일, 연방정부가 하는 일. 그렇게 해서 연방정부는 주정부, 기초정부가 하는 일을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같으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정부 단위로 할 필요도 없고 할 위기감도 아니라는 얘기죠. 독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상품 백화점, 뭐 성수대교 붕괴되고 세월호 집을 두고 한 것은 전부 다 그 전체 나라 위기감이 아닐 정도의 그 수준밖에 안 된다. 독일에서 주정부 지자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 안보를 어떻게 챙기고 있느냐? 우선 그 매뉴얼을 보면요. 전 국민이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10시간씩 교육을 의무하고 있는데요. 미사일이나 핵 공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각 가정에 마스크, 응급구조 키트 이런 그 응급 세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학교에서는 불시 긴급 소방 재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곳곳에 대피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경 100m 이내에 대피할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방사능 물질, 화재, 파편, 생화 공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에 신규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대피소 마련을 의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10일간 버틸 수 있는 식량, 환기장치, 화장실 다 구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평화국가입니다. 주적도 없어졌죠. 동독이라는 주적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안보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독일에 보면 국가위기관리훈련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류텍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범정부적 위기관리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로 시작해서 초기 2년 주기로, 그 다음에는 이제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그리고 이제 공항, 재난구조기관, 전력회사, 에너지기업, 안전시설 모든 기관이, 관련 기관이 합동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를 보면 매 훈련 시 순환교차 조정을 하고요. 훈련 주제는 대정전, 테러 피해서 전염병 발생, 코로나 같은 거 있습니다. 해일 발생, 이런 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은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하죠. 그동안에 훈련 동향을 보면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기상악화, 테러, 대유행성 전염병 대비, 화학 방사성, 그다음에
정보통신안전위험, 해일 발생, 또 에너지 부족 발생,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베를린 테러 피습이 있었고요.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부족 사건이 터졌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런 어떤 훈련 결과 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이 굉장히 위기에 강하다는 게 방어병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방어병. 우선 재정 건전성을 한번 볼까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6.1%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독일은 66.2%, 한국은 49.4%. 한국이 더 양호합니다. 예, 독일보다. 그런데 보면은 가계와 기업에서 차이가 이제 많이 나죠. 독일은 가계, 기업에서 87%, 한국은 223% 엄청 높은 이런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한간에 이제 가계 부채가 한번 거품이 터지면 우리나라 상당히 문제가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기업도 119%고 양쪽 부분 다 GDP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결국에 이제 정부로 전이가 되는데, 정부가 49.4%에서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독일의 66.2%라는 것은요, 통일 비용 2조 유로, 2,800조 원을 지불하고만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없었다면 독일은 국가채무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나라 국가는 거의 신앙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제 연맹 건물인데, 연맹 건물에 이런 뭔가요? 전광판이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총 국가 채무, 그다음에 1인당 국가 채무, 계속 초마다 바뀌는 채무 수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국가 채무 시기가 있는데,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초기 화면에 띄웠다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저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그 찾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보죠. 독일에서는 빚을 무지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빚, 채무. 그래서 개인 빚은 민간 채무는 조율로 이렇게 통용이 있습니다. 출투라는 방안이요. 그다음에 나라 빚은 국가 채무는 대조다. 토드준드라는 그런 단어가 통용이 있습니다.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재정 악화가 되고 경제 피폐, 이런 경험에 따라서 이런 빚을 무서워하는 이런 상황에서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함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곳간 자물쇠를 아주 굳게 채워놔 있습니다. 채무제동장치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1990년도 통일되고 나니까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고, 그래서 또 통일 후유증도 생기고 해서 2009년도에 헌법을 아주 개정을 했습니다. 균형 예산 원칙을 도입을 했고, 연방정부 연간 신규 기체금으로 GDP 0.3%, 3.5% 이내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예상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자연재해, 경제 위기, 국가 비상사태, 이럴 때만 허용하되,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방의회 재정을 과반수 받아야 되고, 또 그렇더라도 또 상황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상황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 채무 제동 장치를 예율을 적용을 받았는데요, 부채를 갖다가 600조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 피해 보상하고 경쟁력 강화 투입하는 데 다 썼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기업은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았고요,
고용 유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늘지 않고 오히려 고용이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고용이 좀 호전됐었습니다. 대신에 이 코로나 재원 마련한 거 600조 원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을 지원을 뗀 방식으로 중국복수로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한번 보시죠. 대상을 보면 연 매출액 9,750억 이하의 기업으로서 매출 감소 30% 이상 기업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보면은 금액 기준을 보면 최대 한도 매월 150만 유로, 매월 20억, 1년에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다 이렇게 지원해 준 건 아니지만 최대 200억까지 그냥 현금을 줘버렸습니다. 기업에다가. 어떻습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원할 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을 감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엄청난 손실이 있었고 파산이 많이 됐었고 자살도 26명이나 있었는데 독일은 이런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독일은 그 전략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대순자산을 보면 세계 2위입니다. 일본 다음이고요. 우리나라는 8위인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주요국의 금 보유 현황을 보면 역시 독일 2위입니다. 미국 다음. 세계 금의 한 10% 정도를 독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독일, 유럽 중앙은행까지 합치면 이제 10%가 넘죠. 한국은 0.3%입니다. 세계. 그리고 독일이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그다음 평화국가의 대응을 한번 보시죠. 독일은 이미 길게 없어졌고 또 러시아라는 좀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긴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평화가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분단 시절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 보면은 냉전 시대에 공산권 극좌 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협을 했었죠. 우리나라 북한에 남한 위협하듯이 독일은 아예 소련도 같이 위협 대상이었었습니다. 1945년대 종전되면서 동서 베를린이 나뉘었고요. 또 베를린은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뒤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이게 이제 독일입니다. 이게 서독이고요. 이쪽에 동독인데 동독 안에 베를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단되고 나서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베를린은 이 서독과 함께 서방, 동베를린은 동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평양에 이게 평양이라고 봅시다. 평양 이건 동평양, 서평양 그래가지고 서평양은 한국에 속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1948년도에 소련이 서베를린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육로가 완전히 차단이 됐고 생필품, 전력품, 석탄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서베를린 국민들은 꼼짝 못하고 이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승 3국, 미국, 영국, 불란서 전승 3국이 항공기로 계속 식료품, 의약품, 생필품을 공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서방의 서베를린 포기를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더 세게 나가니까 결국 소련이 이걸 풀어서 서베를린 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동독국면 서독행 이거 완전히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넘어갔습니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동독은 계속 서독을 대항해서 공적 활동을 했습니다.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거대한 스파이 제국이었습니다. 한 간첩이 2,000여 명이 서독에 이제 침투해 있었고 서독, 의회,
군부, 언론, 노조, 교회, 연구기관, 연봉정보원, 이게 정보기관입니다. 우리가 보면 국가정보원인데, 이런 데까지 다 침투가 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우리의 국정원의 대소련 작전 책임자 하인츠 펠페라는 친구는 소련의 이중적자로 활동했습니다. 서독 내에 슈타이 협력정보원이 한 3만 명 됐어요. 총리 보좌관, 여당 원내 총무, 차관까지 포섭했습니다. 포섭된 의원만 해도 원내 교섭단체를 말하죠. 그리고 이 슈타지 안에 대정찰총국이 있었는데 마르크스 볼프라는 총국장이 33년간 신분을 속이고 슈타지 인출을 했습니다. 현대 첩보사에서 가장 치밀한 공작을 행한 인물로 흘려가고 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쓴 표고를 필서 써야가 됐습니다. 이 슈타지의 주업이라는 게 뻔하죠. 서독 주 요인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위협을 하고 공작하고 모략하고 반동독 인사를 테러하고 살해하고 뭐 이런 이 주업이었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기엄 사건이 있습니다. 동독인 김터 규엄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같이 소독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아주 정식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인당이 입당하고 총리실에 들어갔습니다. 13년간 빌리브란트 총리 개인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건의 급비문서를 유출했죠. 동독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 미소 군주회담, 소독과 나토 군사회 현황, 군비 증원 교육, 정말 급비 문서들이었습니다. 예, 빌리브란트 총리한테 올리는 그 문서니까 급비 문서였죠. 이런 게 전부 다 동독으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브란트 총리는 사임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포로 교환으로 해서 동독으로 넘어갔죠. 동독으로 넘어갔고, 이 사람 추절해서 영어까지 나왔습니다. 전략과 그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독 요인들, 높은 사람들 갖다가 사트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후반에 3대 키징러 총리 시절에 대통령이 류북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슈타지가 계속 공격을 했어요. 류북의 대통령은 나치 부역자다. 많은 유대인을 살해한 아주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계속 막 부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독 언론도 여기 넘어갔어요. 슈타지가 아주 유명한 서독 주간 시사 주간지인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무튼 슈타지 공작에 넘어가가지고 류북의 스캔들 확산에 아주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게 서독 국민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결국에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가지고 임기 3개월 남은. 그리고 동독의 슈타지라는 이 첩보기관은 미남계를 활용을 또 많이 했습니다. 가브리엘레 가스라는 서독 여성이요, 아주 정말 잘생긴 미남한테 빠져가지고 국가정보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콜 총리에게 일일 보고하고 중요한 건 또 전부 다 그 동독을 빼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총리실이나 정당 고직에 많은 위협기사들이 포섭이 됐습니다. 슈타지. 그래서 김일성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독이 서독을 향해서 이렇게 무차별로 이렇게 간첩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선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같고 생각이 같고 문화가 같았기 때문에 동독 간첩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죠. 그리고 서독은 자유민주 국가고 동독은 완전히 이제 공산 국제국가고. 그러니까 서독에서 동독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동독에서 간첩들이 서독에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서독이 잘 살고 어느 정도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안도 의식이 약화됐습니다. 동독에서 웬만큼 이런 활동을 해도 서독은 끄떡없다 하는 어떤 자만감, 이런 거가 이제 팽배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했죠.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는 서독은 나름대로 대동독 정책을 또 상당히 굳게 그 일관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1961년도에 잘치기 덜하는 조그만 도시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동독의 악행 기록과 인권 탄압 사례를 수집을 해서 통일까지 30년간 4만여 건 수집을 했습니다. 통일 후에 이 자료가 동독의 범죄 행위 가담자 처벌하고 피해자 보상 등 하는데 근거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동독의 정치 억압이나 비인도성, 기본권 부정에 대해서 서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그다음에 진보 보수 따로 없었습니다. 빌리 브란트, 이 진보 쪽이죠. 3인당 빌리 브란트 총리도 동독의 인권 유리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헬무트 슈미트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헬무트 콜 총리, 이거는 이제 보수 기민당인데 동독 국민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국민의 기본권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슈미트 총리는 소련의 그 핵미사일 배치에 대응해 가지고 서독에도 미국의 핵미사일 포싱트를 배치했죠. 그리고 1983년도에 콜 총리 때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어떤 안보 정책이 여야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동독에 퍼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기는 줬죠.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지만 원칙이 있었습니다. 동독의 인권 문제와 연계해서 철저한 상호주의를 지켰습니다. 대가주의죠. 지원 규모, 목적, 방법, 절차 이런 걸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보면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동독의 요청을 먼저 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받은 후에 공개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서독 지원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거액의 어떤 경협 자금이나 정치 자금이 흘러가거나 대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지원 이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40년간 한 900만 그 우리 돈으로 약 60조, 그 당시 60조니까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독 정부의 지원은 5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 규모인데요.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지원한 건 15.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지원했냐? 서독 주민이 동독 주민한테 지원한 게 거의 한 70% 된다는 이런 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물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줬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화국가의 재무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죠. 2차 대전 일으킨 전범국가니까 이 전후 처리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너무 강해서도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약하면 또 이제 소련과의 대응이 또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군사력을 동결하고 감추고 계속했습니다. 현재는 18만 명 정도 남아 있고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분쟁 지역에는 인명 살상용 무기 제공을 못했습니다. 국방비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고요. 국방비 1.5% 정도. 그래서 군사력은 세계 16위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평화지수 1위를 달리는 그 평화국가로 이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안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서 유럽 안보를 지켜라. 미국은 독일 너희들은 뭐 무임 안보 승차만 하냐? 독일 너희들도 부담을 많이 해라. 국방비를 올려라. 특히 트럼프 때 이런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크루가 계속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서 독일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독일 연방의회를 공개해가지고 의정활동 정보를 탈취하고 또 특정 정치인 집중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심리전 여론전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고, 그 하다 안 돼서 독일이 연방국방부의 사이버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70년대. 그래서 키워서 2017년대 사이버 정보 사령부를 창설해서 현재는 한 1만 3,5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전쟁이 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을 재무장을 촉발시킨 거죠. 2022년도에 현 총리가 시대 전환을 선언을 하고 군사비 증액을 1,0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방비 증액을 2%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단숨에 군사비가 세계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서독 전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잠자는 독일을 깨웠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보건 경쟁력을 보면, 예, 이것은 이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제 그 차트를 제가 이제 추가를 넣은 건데,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국가 인기, 예, 훈련이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이런 그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 중에서 2007년도에 대유행성 전염병 발병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이겁니다. 르텍스 2007이라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 훈련을 했는데, 어, 훈련 시나리오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독일 전역에 대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 33%, 2,700만 명입니다. 2,700만 명이 감염할 것이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죽고 사망하고 40만 명이 입원할 것이다. 노동력의 50%가 소실되고 교통통신 마비될 것이다. 이게 그 당시의 시나리오였습니다. 2007년도.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1차 전염되고 2차 전염되고 확산될 것이다. 예. 그런데 정말 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그 예측 능력이 정말 뛰어나죠. 2007년도에 이런 예측을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습니다. 이 비교를 보면요. 감염이 2,7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3,700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확진자. 그다음에 4만 명이 10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1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다들 지금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나기 전 12년 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가지고 훈련 결과 문제점 분석을 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 뭐 의료 분야, 비의료 분야 쫙 나오고 의료 방역 인프라를 했습니다. 병상, 의사 및 간호를 확충을 했고요. CT,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급 의료, 밸런스, 앰뷸런스, 죄송합니다. 앰뷸런스 이런 걸 전부 다 확충을 했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이걸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의료 방역이 준비가 되는데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는지 보기 전에 에,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이 최고 의료 선진국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그렇고요. 보면 우선 세계 최강의 의료 연구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고요. 하버드, 존스 홉킨스 그 유명한 대학병원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100대 최고 병원을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18개입니다. 압도적이죠. 100개 중에 18개. 독일이 10개고요. 한국하고 프랑스, 이태리가 공동으로 7개. 한국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1, 2, 3위, 6위, 뭐 15위 등 그 상위권은 역시 또 미국이 휩쓸고 독일 1위가 그 전체 5위, 한국 1위는 아산병원 뭐 37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병원도 미국이 압도적이다 이런 평가인데요. 그리고 세계 의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그 이게 1.2조 불이면은 한 얼마쯤 될까요? 한 뭐 1,500조 원 정도 되는 그 시장 규모고 한 2천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국이 45.3%를 점하고 있고 중국 일본, 독일은 5.6%밖에 안 돼요. 한국은 더더욱이 적죠. 1.4%. 그런데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의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이 확진자가 1억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죠. 한국은 2,900만 명, 사망자는 3만 명. 이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독일을 한번 보죠. 독일의 의료 시설 인프라를 보면요. 병상수, 의사수, 간호 이렇게 나오는데 병상수는 4위, 의사수는 7위, 간호원수는 5위입니다. 한국은 병상수는 많은데 의사수는 25위, 간호원수는 24위. 미국 더 쳐져 있습니다. 한국 요즘에 그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늘려야 됩니다. 상당히 급합니다. 한국 의료진 뛰어나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뭐 지금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독일은 어떤 의료 인프라 수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5천 명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그리고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의사협회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입니다. 이게 독일입니다. 자, 응급 의료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종합병원은 대부분 그 헬리콥터 차원에서 다 구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역에 전용 헬기, 우리는 닥터 헬기라고 하거든요. 110여 대가 항상 그 대기 상태입니다. 대형 특수구급차라고 해서 달리는 중환자실입니다. 그 구급차 안에서 수술까지 다 합니다. 이게 80대입니다. 한국은 8대 닭달입니다. 한국은 8대. 우리의 10대입니다. 한국은 특수구급차 달리는 그 중환자실이 2대밖에 안 돼요. 이렇습니다. 앰뷸런스 제트 항공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독일 그 환자가 발생했다. 즉각 비행기가 다녀갑니다. 1980년도에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81년도에 한국 광부 송중근 씨가 프랑스에서 여행하다 다쳤어요. 프랑스에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쾰른 대학병원이 경비행기를 급파해가지고 이송을 해서 다 치료로 완치를 했습니다. 2020년도, 22년도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환자들 신속 치료를 했죠.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그 주변 국가들까지 다 그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치료를 다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독일에서 최고라는 베를린 대학병원 샤르테 이걸 잠깐 한번 볼까요? 1710년도에 흑사병 감염병 치료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로버트 코흐라는 사람이 탄저균 콜레라 결핵균 발견해서 결핵 퇴치에 공로를 세웠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법을 개발해서 25만 개 진단 키트를 제작을 해서 WHO를 통해서 세계 159개 연구실에 전파를 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줬죠. 2003년도에는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 진단 검사법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 노벨 생리학상이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예, 개발 기관이 어디냐면 바이오엔테크라는 연구 개발 기관 겸 중소기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이자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그 백신이 바로 이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에서 개발한 게 아닙니다. 2020년도에 메이저 리그 핵산 mRNA 개발 기반의 코미나티 백신을 개발했군요. 대표는 누구냐면 우구르 사한이라는 독일 마인츠대 의대 교수입니다. 그 튀르키예 이민자 2세고요. 이미 이 기관은 환자 돌연변이 맞춘 암 mRNA를 개발을 해서 독일 암 연구성을 받고 또 이 암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이제 그 독일에서 산학연 합동으로 이제 그 지원해 줬는데 마인츠 의대는 기술연구 개발 현금 지원을 했고요. 독일 연구재단 평수원제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니까 3개 업체에 5억 9천만 유로 정도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 바이오엔테크에만 한 5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그 연구소들이 이제 임상 시험, 사용성, 승인 평가, 백신 기술 응용화 지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지원했죠. 근데 이 기관은 실제로는 그 대규모 임상 실험이나 제조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화이자와 공동 그 협력을 했습니다. 대규모 실험, 제조, 상용화, 인프라 이게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계약 조건을 보면 화이자는 7,200만 달러를 선지급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얼마 지급하고 그다음에 성공 시에는 이익을 반으로 나눈다. 실패하면 모든 부담을 화이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성공을 해서 영국에서 첫 승인을 받고요. 이제 미국, 유럽 각지에서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안트 조그만 연구 기관이 30조 원, 그 당시에는 30조 원 매출을 올렸죠. 이 백신 주권을 독일에서 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떤 백신 관련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그 국가 원수가 이 몇 개 기관, 모더나, 화이자, 그 다음에 어딘가요? 아스트라제네카. 이 사주에 매달려가지고 흡수를 하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카탈린 카리코라니 바이오엔테크 이 기관의 수석 부사장이 노벨 생리학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이죠. 예,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 와이즈만 교수하고 공동으로 수상을 했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떤 안전, 안보, 국가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하다. 예. 재난 안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삼풍, 성수대교, 세월호, 제천 화재, 최근에도 이태원 압사 사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 대형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졌죠. 광주에서. 지하수건설. 토지개발공사, 철근 대충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 늘 사고가 터지면 그때 막 와르르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보면요, 우리나라 사고 날 때마다 제도는 기가 막히게 보완을 해요. 제도. 매뉴얼은 잘 만듭니다. 사업 허가 감독기관 제출하는 서류는 완벽합니다. 이게 독일보다 더 완벽해요. 이 서류를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감리 잘하겠다, 철근 최선을 넣겠다, 뭐 하겠다. 매뉴얼은 그물망처럼 촘촘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전혀 다르죠. 현장은 다른 세상입니다. 매뉴얼 이거 있어나 마나. 불법 중축, 용도 설계 변경, 구조 집단, 안전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짱 안 되고 있죠 지금까지. 과거 경험에서
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각이 되니, 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와그를 하고, 잊어버리고 와그를 하고. 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천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화재를 키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이 자동차를 또 이 소방도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밖에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또 안전 그렇고 안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과거 국난에 우리가 늘 대비를 부족을 해서 덮으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은 없고 안보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북 세력이 활개치고 있고 간첩은 막 나돌아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정부는 또 정부대로 막 엉망진창이고 그 대회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아니, 끝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뮌헨 협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영국, 이태리 총리들이 뮌헨에 모여가지고 우리 뭐 전쟁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뭐 각서까지 쓰고 다음에 했는데 영국 챔버린 총리가 자기 나라에 가서 막 이걸 힘들어졌어요. 군중들한테. 야, 이제 전쟁 안 난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1년 있다가 히틀러가 2차 대전. 그리고 2022년도 그 전에 독일이 주축을 하는 사이에 2022년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막연한 평화주의는 절대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힘 있는 자만 평화를 수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더러운 평화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평화는 내가 힘을 지키고 나서 그 방어용으로 이렇게 지킬 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 재정건전습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국가 재무 건전합니다. 아직은 49.6%.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높은 이유도 이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가 IMF 터졌을 때 국가 채무가 13.3%였습니다. 3배가 올랐습니다. 민간 채무요. 그 당시 154.7%였고 가계부채는 46%밖에 안 됐습니다. 기업 부채가 108%.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108%. 그런데 지금은 다 100%가 넘어요. 가계 104.6%, 기업은 119.6%. 이것도 22년 말 현재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채무 360조는 이게 뺀 거가 이렇습니다. 이게 뺀 거가. 그런데도 하고 예타 면제해가지고 24개 사업에 막그 이렇게 면제해서 막 그냥 부추기고 있고 이거는 또 윤석열 정부는 좀 나을까 했더니 윤 정부도 또 마찬가지네요. 여야 합작을 해가지고 여타 면제 대상을 갖다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고 이건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 치고 현 정부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포퓰리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주 예외적으로 그 포퓰리즘을 배격을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요. 2011년도 6월 장관 취임사에서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2012년 7월 달에도 포크 발효를 맞서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추경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일한 예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다 어그러버렸습니다. 추경 포퓰리즘으로 재정 확정을 해서 국가 채무 높여놨고요. 이재명 이 사람은 이거 뭐 착한 부채로 이게 착한 부채는 어떻게 착한 부채는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돼.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주자, 기본소득도 주자. 그래서 재난 지원금 골고루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26조 원. 저도 받았죠.
이게 나랍니까?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자살을 하고, 예, 절규를 하고 있는. 청와대 재료는 국간작물은 쌓아두면 죽는다, 썩는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2016년도에 재정건전화법이 발의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칠 이걸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뭐 검토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헌법에 놔야 돼요. 우리나라 워낙 좌파들의 준동 때문에 이 헌법에 넣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헌법이 어렵다면 우선 급한 대로 법률로 해요. 그래서 국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 공정을 이거 지켜야 됩니다. 네.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기본에서. 망각병? 이거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초단기 망각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 메모리를 좀 확충을 해서 좀 옛날부터 좀 기억을 좀 하고 옛날 못된 정치인들도 좀 단절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특권 포기하겠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다음 선거 때 가서 또 특권 포기하겠다. 그래. 그걸 또 찍어주고 또 잊어버리고 이 정치권 포기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뭡니까 철근을 제대로 넣어라, 속이지 마라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고 그러죠. 3살 버린 여덟까지 간다고 하는데 인간의 인격은 유하게 형성됩니다.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조기에 인성 교육밖에 없습니다. 밥성마력 교육과 유치원, 초중등 머리가 부대찌기 전에 이것을 바꿔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머리를 개조한다. 개조하는 것은 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소프트 파워라는 목표, 신뢰, 정제, 관여, 배려, 포용을 이걸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실천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1시간 이상 되는 내용을 너무 갑자기 축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수가 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강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고 제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